자, 11번 문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에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이 어디였죠? 유보용도. 그래서 허가의 기준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가와 유보, 보전 그 계속 지구단위 계획을 펴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 그래서 맨 밑에 허가의 기준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허가의 기준이 용도지역별 구분해서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나뉘고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이 유보용도,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이 아니라 보전용도라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죠. 그래서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은 유보용도고 유보용도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2번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행위가 딱 2가지 있었죠.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니까 형질 변경은 준공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 건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2가지만. 그 다음에 3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허가. 신고한 거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인가받고.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받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해서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을 단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5% 범위에서 축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신고도 아니고 통지합니다. 요거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주죠. 이렇게. 그래서 면적, 기간을 단축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건데 면적은 일단 5%, 그런 것들은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통지한다 라는 것까지, 신고도 아니고 통지합니다. 통지.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워낙에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더 넣어봤는데, 자, 허가 기준에서 첫 번째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일대에 허가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해야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아예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일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규모에 해당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역시 무상으로 귀속. 요거는 저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바로 뒤에 있죠. 그러지. 그 16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가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사람이나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그냥 무상으로 귀속, 관리청에. 근데 종전걸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종전권은 행정청일 때는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는 5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첫 번째 줄 행정청 동그라미 할까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니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계없이 무상으로 귀속되니까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전의 공공시설도 무상으로 귀속. 그 허가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죠.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 요거는 노트에는 앞쪽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출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출입해야 되지만 행정청은 그냥. 원칙은 허가받지만 행정청은 그냥.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원칙 뭐 받아야 되죠? 동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그 다음에 깜깜할 때는 누구한테 승낙받죠? 점유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이.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 그래서 12번. 1번에 보면은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허가를 안 받죠. 원칙적으로는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허가받아야 되지만 행정청은 그냥 대신에 7일 전까지 알리고, 7일 전까지 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깜깜할 때는 누구한테 승낙받죠? 점유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를 받습니다.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4번에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 비행정청은 허가.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했으니까 허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런 거 뭐 틀리게 내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그 아니라 포함됩니다. 제가 개발계획을 설명드릴 때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거 옳은 지문. 옳은 지문. 대신에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법에서 무슨 계획에 포함시키죠? 실시계획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건 틀린 지문. 그건 틀린 지문인데 뭐 나머지 내용들, 개발계획이라는 건 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개발사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개발계획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로 외웠던 건 빡세다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빡세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규모는 3만 이상,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 다만 거기 3번 지문에 있는 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유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를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10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3번 지문에 있는 건 10만이어야겠죠? 21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4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빡세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면은 뭐 찾는 거죠? 미국공. 수립할 수 있다 하면 미국공. 공모, 미개발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 근데 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빡세다. 이렇게.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라고다든지 포함시키는 경우인지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찾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 국계법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 지정 효과까지는 24페이지에 21페이지 그 오른쪽 맨 위에 지정은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 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거죠. 자,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나면 뭐 하죠? 지형도면을 작성.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죠. 이 지형도면 작성은 국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그래서 요거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나 더 하면은 자, 뭐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을 했죠. 그리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면 이 실시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실시계획 인가의 효과죠. 그래서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도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제하는데 여기서도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의제되죠. 요거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도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14번 실시계획이 나오는데 뭐 넘겨보시면 23페이지? 자, 실시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게 실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1번 정답. 맞추셨겠죠? 2번. 이런 거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지구개발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이에요. 그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그 다음에 2번. 시행자가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국장일 때에는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 듣습니다. 이렇게 국장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거기 인가 밑에 보면 지정권자라고 돼 있고 노트에 그 다음에 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장은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 듣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을 인가받았을 때에도 실시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 내용이랑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 고시된 내용이 우선하죠.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허가 등을 의제받는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몇 번 했었는데 자 국계법에서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 대신에 만드는 계획이 뭐였죠?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었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죠. 이런 것들. 뭐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내가 같이 허가받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허가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허가받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나 인가권자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허가받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함께 제출됐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 요청. 그래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협의 요청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 답변해주는 기간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게 20일, 실시계획 인가에서는 역시 20일. 근데 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답변을 주고, 건축법 사전 결정이나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 의제받는 게 4가지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그런 것들. 근데 요 개발행위 허가나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는 의제받는 게 너무 많았죠. 막 20개씩 되니까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옳은 지문. 그때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 기간 안에 답변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20일, 개발법 실시계획 인가에서도 20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30일, 건축법이 좀 특이하죠. 사전 결정이나 건축 허가 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15일,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20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내면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특이하니까. 보통은 20일인데 아닌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0일이 아니라 20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조합. 옳은 것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등기는 며칠 안에 해야죠? 이거 30일. 조합 설립 등기는 30일.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아닌가? 설립 등기는 30일. 그 다음에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까? 2번 정답. 그리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그 다음에 3번. 공유토지의 공유자와 집번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공유자 및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가 아니고, 공유자는 대표하는 한 명만,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근데 이거 지금 지문은 공유자도 공유자별로, 구분소유도 구분소유자별로 이 말이니까 틀렸죠. 공유자는 대표하는 한 명만,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가지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지문에서 뺐고, 그 뒤에 단서에 있던 게 4번 지문.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원칙은 1인 1표를 가지는 거죠.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토지 전부를 이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 다음 날. 개발법은 다음 날, 정비법이나 다른 법들은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 날. 그 다음 원형지. 원형지는 동영에서는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줄 때 조건부로 승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가 승인을 받고 나면 원형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개발자는 시행자에게 무슨 계획을 제출하죠? 세부 계획을 제출을 하고, 시행자는 이 세부 계획을 어디에다 반영해 줍니까?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절차. 그 다음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은
수의계약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가격은 협의. 원형지 가격은 협의. 그 다음에 원형지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거 매각을 할 수가 없죠. 다만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을 취소한다는 건 승인은 지정권자가 내어준 거니까 얘네들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어떤 사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이 뭐죠? 공급계획. 개발자가 제출한 계획은 세부계획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승인해줄 때 조건 붙여서 승인할 수가? 근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거기 16번 정답이 싹 다. 기흥,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자, 계약이라는 건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가 체결한 거죠. 얘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개발자가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두 번째는 착수를 했는데 사업을 지연시킬 때. 세 번째는 제3자한테 원형지 홀랑 팔아버릴 때. 네 번째는 계약 내용 위반할 때.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계약 해지는 무조건 계약 해지하는 거 아니고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말 안 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16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뭐 노트에 있는 27페이지에 중간쯤에 환지 처분이라고 된 거, 그거 보면 되겠죠. 27페이지 거기 중간에 박스에 환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죠. 이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은,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봐주죠? 다음. 종전 토지로 본다라는 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갑에게 1번지 토지를 주겠다라고 정해놓으면은 그 1번지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에 갑이 가지고 있던 토지로 봐주겠다. 다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해서 시작하는 권리는 다음 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보면은 1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지, 땅에 설정한 권리니까 나한테 준 게 아니죠.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요역지에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언제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게 그런 거 있죠. 토지에 전속한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랑 똑같은 겁니다. 토지에 전속하는 거, 소유자랑 관계없이 토지에 전속하는 지역권이라든지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틀렸죠. 각각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 날.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시작하는 권리를 물어보니까 다음 날.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 틀렸죠. 환지에서 관한 등기는 며칠 안에? 환지에서 등기는 14일. 정비법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는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14일. 이렇게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죠. 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를 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는 소유자가 됐지만 그 뒤에 등기를 하죠. 이 정비법에서의 등기는 지체 없이, 근데 환지에서는 14일. 이렇게. 그리고 이 등기는 시행자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죠?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 거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미리 교부할 때는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옳은 것인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채권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였죠? 그렇죠. 행정처.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노트에 있는 이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청구권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것도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도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입하여야 한다. 2번 정답.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한 3사람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공공시행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그래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도급 계약 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국계법에서 요 세 사람은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국가는 공공시행자겠죠? 그러니까 국가랑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요거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원래 중도상환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입 의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매입 사유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착오로 모르고 샀을 때, 착오로 매입했을 때, 그다음에 매입해야 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했을 때, 이럴 때에는 중도 상환이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5년에서 10년. 도시군 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 도시개발채권은 5년에서 10년. 이렇게. 그 다음에 발행하는 경우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이건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행안부 장관. 요약집에 나와 있나? 도시개발채권 요약집에 231페이지 맨 끝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와 있는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기본서에 보시면은 개발법 맨 끝에 있을 겁니다. 맨 끝에. 그래서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몇 장 안 돼.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데, 이게 근데 도시개발채권은 제가 노트에도 뺀 게 29회 30회 연속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택사원사채가 나왔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채권,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도시개발채권은 뭐 29회 30회 연속으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노트를 빼버렸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자 소멸시효 나오면 공법에서는 싹 다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19번 안 풀어도 되겠죠? 틀리신 분들 반성하시고 그냥 숨 좀 쉬시라고 쉬어가는 문제로 하나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저번 주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나왔습니다. 하여야 하는 경우 하면은 2년, 3년, 5년 그런 것들. 그래서 노트는 31페이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뭐 추진년에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런 것들. 지금 그거는 해제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하여야 한다. 2년, 3년, 5년 나오면 하여야 한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직권 해제라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런 것들은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권 해제 사유들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이 예상이 될 때. 두 번째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지정을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얼마가 요청하죠? 30% 이상이 요청할 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이 지정구시된 날부터 얼마 경과하죠? 10년. 이 경과하고 사업의 추진 상황 보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 그 다음에 5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거기는 동의요건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했을 때. 여섯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가 요청할 때. 과반수. 근데 5번, 6번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요거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하는 절차는 똑같은데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이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며칠이었어요? 30일.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할 때도 30일. 하나 더는 커밍스. 좀 이따가 나와서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이 3개가 나오는데 정비 기본 계획은 14일이고 정비계획은 30일, 정비구역 해제할 때도 30일. 그러니까 거기 왼쪽에 2년, 3년, 5년 이런 것들은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고 이렇게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직권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1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구시의 날부터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오른쪽 왼쪽에 있는 2년, 3년, 5년 이 기간은 해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해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을 텐데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해제 기간에 연장돼 있죠? 얼마 동안 연장해 되죠? 2년. 네, 되죠.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첫 번째는 30% 이상의 요청, 두 번째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N은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이 아니라 2년 연장해줍니다. 2년. 요건은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그래서 1년 연장이 아니라 2년.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에게 거기 과도한 부담 보입니까? 해제? 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을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죠. 해제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요거 4번이죠. 4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국장에게. 그 다음에 5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이후 밑줄 하나 하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이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요거죠. 이거 6번. 요거는 근데 틀린 게 요건은 맞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5번, 6번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 30페이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뭘로 봐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죠? 근데 정비구역은 이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 앞에 만드는 정비계획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죠? 실시계획에. 근데 정비법에서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긴 하지만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서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1항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 거꾸로도 됩니까? 그래서 국계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거죠. 그러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봐주겠다는 거죠?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봐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주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1항 지구단위 계획구역 1항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죠.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봐준다는 거죠? 2번 정답. 다음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정비구역도 마찬가지.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지문 같은 것들은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예전에 정비구역은 이렇게 서로 연접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정할 수 있었는데 떨어져 있는 지역은 결합해서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한 2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연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 이런 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해서. 그래서 정비구역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연접한 지역을 통합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도 결합해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나 빠져야겠죠? 대수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30페이지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랑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나와 있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2번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한 행위. 요거는 정비구역에서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2번에 안전 조치를 위한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2번 조합인데 옳은 것.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일부터 6개월간 지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당연퇴임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번에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리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해요. 조합장이.
조합 총회는. 그래서 조합장이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 더 하면은 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얼마가 요구하면 되죠? 10분의 1. 해서 원래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조합장이. 근데 이런 경우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시장, 군수 등이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방금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면 시장, 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거기 1번 지문에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결혼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면 시장, 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문인데 전문조합 관리인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하죠. 전문조합 관리인. 이렇게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전문조합 관리인.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하는 요건은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될 때, 결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전문조합 관리인 선임을 요청했을 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후에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까? 그렇죠. 동의 후 인가 전. 인가 받기 전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겠죠. 인가 받기 전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3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입니다. 자, 조합에 드는 임원은, 자, 조합장은 일단 1명. 조합장은 일단 1명.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것도 백선에 다 있던 겁니다. 근데 조합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에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이사를 보궐 선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자,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임원의 선임,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정화나 게임에 그게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거. 그거랑 똑같이 정비법에도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정관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 대신에 정비법에 보면은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요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법에 보면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에서만.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요거는 정비법에서도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총회에서 해야 되지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제외하니까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조합장. 조합장은 보궐 선임하는 것도 총회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보궐 선임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조합장은 보궐 선임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